네, 축배 397화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지난번에 하려다가 못했던 손흥민 선수 얘기 네. 잠깐 하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스트라이커, 프리미어리그의 스트라이커 이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스트라이커 이슈는 최근에 스트라이커가 멀쩡한 팀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것에 좀 신기해가지고 네. 네, 막 땜빵을 쓰는 팀들도 많고, 네. 그래서 땜빵이 필요한 팀도 많고 해서 한번 살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손흥민 선수 얘기부터 들어가 보면은 일단은 뭐 지난 시즌은 뭐 너무 좋았죠. 그쵸? 리그에서는 네. 17득점 10개의 도움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스텝업한 시즌이었는데 다시, 근데 이번 시즌에는 뭐 스탯 자체는 뭐 조금 쌓고는 있는데, 네, 팀 성적도 워낙 좋지 않고, 그리고 개인 퍼포먼스도 사실 지난 시즌만큼 나오지 않고, 뭐 빅찬 스미스도 좀 나오고 네. 하다 보니까 이제 비판을 좀 많이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최근에도 뭐 국내뿐만 아니라 그 잉글랜드 현지에서도 뭐 해설가들이나 뭐 분석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진짜 방송에 나와서 뭐 손흥민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비판하는 일이 있을 정도로 확실히 이번 시즌에는 손흥민이라는 선수에 대한 의문점, 뭐 재계 아저씨 이런 것과 더불어서 그런 게 좀 많이 커진 시즌이 아닌가. 그렇죠. 네. 뭐 손흥민이 지난 시즌에는 일단 아무래도 톱으로 뛰기도 했고, 너무 잘했죠 지난 시즌은. 그리고 주장으로서의 첫 시즌이 지난 시즌이었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시작과 함께 정말 좀 고공행진을 같이 보여줬던 시즌이었는데, 이번 시즌은 뭐 이따가 손흥민 선수에 대한 아쉬운 점도 충분히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팀이 이렇게까지 꼬꾸라지면 어느 한 선수가 칭찬을 받기도 사실 힘든 게 사실이에요. 이 중에서 만약에 뭐 메디슨은 리그 베스트급이에요,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그건 아니죠. 누구 하나를 이런 식으로 칭찬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에서 손흥민도 이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좀 가혹한 상황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비판을 받는 거 자체도 저는 그 팬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다. 기대를 하니까. 네. 가장 기대할 만한 선수가 손흥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그 팬들도 이 가망이 없는 선수들은 욕도 안 해요. 그렇네. 또 나왔네. 그냥 예를 들어서 진짜 이건 유나이티드 팬들에겐 죄송하지만 안토니가 나와서 못해요. 그냥 또 못했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열받을 것 같은데. 근데 물론 안토니는 이제 지금 내가 열받는다. 베티스 인대 가서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아스날이 예를 들어서 스털링이 나와서 못해요. 그럼 쟤 또 못하네. 그냥 이러는데 손흥민은 기대를 받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얘는 이 선수는 나와서 잘해주겠지. 주장이고 뭔가 짊어진 게 많다 보니까 손흥민에게 좀 어쩔 수 없이 비판이 온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번 시즌에 토트넘의 성적이 좀 유례없이 많이 안 좋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주장단에 대한 그 비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일단 오늘 경기에 대한 손흥민 얘기를 짧게 하고 넘어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앞서 1부에서 손흥민 얘기를 조금 할까 하다가 2부에 이게 있어서 그냥 째꼈거든요. 그래서 손흥민의 오늘 경기의 평점부터 살펴보자면 맨유 경기죠? 네, 7.8점. 이제 팀 내에서는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좋은 평점을 받았는데, 일단 마냥 좋았다고 하기에는 또 조금 아쉬운 그런 경기였습니다. 메디슨이 들어오다 보니까 뭔가 뒷공간 침투해서 오랜만에 손흥민이 스프린트하는 듯한 모습도 있었고, 한두 차례 역습을 보여주는 장면에서 텔, 쿨루셰프스키 이런 선수들과 함께 좀 뛰는 듯한 손흥민을 좀 오랜만에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문전에서의 그런 번뜩이는 슈팅이라던가 아니면 스텝오버를 통한 상대를 벗겨내는 그런 움직임이라던가 아니면 크로스나 패스에서의 번뜩임, 이런 것들이 사실 시즌 초라던가 지난 시즌에 비해서 많이 좀 죽은 듯한 것도 사실이라고 느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센스 메이킹도 세계가 있었고 뭐 못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만, 네, 그래도 확실히 좋았을 때와 비교를 해본다면 뭐 폭발력이나 이런 공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떨어진 모습이 보이는 것만큼은 뭐 사실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스탯적으로 비교를 해보자면 일단은 개인 성적, 이제 리그 현재 22경기 2경기 교체로 나왔고 1678분 6개의 득점 7개의 어시스트, 그다음에 유로파 리그에서 6경기 3골, 그다음에 리그컵에서 4경기 1골, 이렇게 해서 시즌 총 10골과 7개의 어시스트 현재까지 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액면가로 보면 나쁘진 않아요. 뭐 10골 7도움이면은 뭐 아직 시즌이 한 그래 60%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하면 이제 지난 시즌과 비스무리한 성적을 기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시즌이 워낙 좋았고 뭐 지난 시즌 이제 리그에서만 17개의 득점 10개의 도움이었기 때문에 뭐 도움이야 좀 스탯을 따라갈 만하게 확실히 득점력이 좀 줄어들었다는 게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할 만한 수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공격 포인트는 여전히 팀 내에서 1위고요. 네. 리그에서 이 경기에서 메디슨이 득점을 기록했기 때문에 공동 1위로 올라섰는데 두 선수 모두 13개의 공격 포인트를 리그에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만 봤을 때도 사실 토트넘에서의 손흥민이 공격적으로 영향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에 비해서 이번 시즌 부진하는 이유는 그냥 팀적인 부분이 저는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해요. 팀의 성적 변화. 왜냐하면 이게 좀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손흥민이 팀이 전체적으로 못하고 있을 때 이거를 완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선수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결정을 지어줄 수 있는, 방점을 지어줄 수 있는 능력에 있어서 거의 극장점을 달하는, 거의 세계에서도 손꼽힐 만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다 보니까 팀이 전체적으로 부진할 때 이 선수가 나와서 직접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선수는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손흥민이 아무래도 팀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반사적으로 손흥민 역시도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저는 대표팀에서도 마찬가지긴 한데 사실 저는 지금의 손흥민이 대표팀에서 가지는 위상이랑 토트넘에서 가지는 위상이랑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거의 지금 똑같죠 네. 지금. 그래서 대표팀도 안 좋았을 때 우리가 그냥 아시안컵만 봐도 그때도 이러저런 얘기 많았거든요. 네, 손흥민 선수도 뭐 물론 팀을 몇 번 구해내긴 했지만 그거는 조금 약간 요행에 가까운 상황들이 좀 많았다고 보거든요. 뭔가 혼자서 그 드리블로 뚫은 것도 조금 운이 따른 것도 있었고 프리킥이야 뭐 완전 정지된 상황이니까 상관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확실히 손흥민 선수는 팀이 잘했을 때 같이 잘할 수 있는 선수. 네. 그렇죠.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닌가. 맞는 비유인 것 같은 게 사실 전성기의 손흥민조차도 대표팀에서 뭔가 원장 축구를 한다? 아니면 통나무를 들었을 때는 조금 아쉬운 듯한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뭔가 전술적으로도 그렇고 측면에 빠져 있어서 뭔가 크랙의 역할을 해준다기보다는 뭔가 방점을 찍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을 때 훨씬 더 잘했고 그렇기 때문에 데스크에서 또 토트넘에서 활약을 했을 때 확실히 손흥민은 이런 역할을 맡았을 때 잘하는구나 라는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토트넘의 퀄리티가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정말 그 저희가 알던 대표팀에서의 손흥민의 그런 무게감을 토트넘에서도 이제 좀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대표팀에서 원정 축구를 할 때도 있었죠. 근데 그렇죠. 그거는 좀 아시아에서 레벨이 낮은 팀 상대로 하는 경우가 많았고 예를 들면 뭐 아시안컵에서도 16강 8강에서는 그 뭔가 혼자 가능했지만 아직 4강 요르단전에서는 그것도 불가능했기 때문에 사실 요르단이 이제 강했던 상대라고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만났을 때. 그래서 그런 것과 비교해 봤을 때 확실히 손흥민 선수의 장점을 살리기 이번 시즌 좀 어렵다. 그리고 그런 면에 있어서 확실히 이 포지션 변화가 손흥민 선수한테 주는 영향이 공격적 그러니까 포인트 부분에서는 좀 크지 않나 그렇게는 생각은 듭니다. 네. 확실히 저희가 지금 화면을 이제 유튜브 영상에는 띄워드릴 건데 손흥민 선수의 지난 시즌과 이번 시즌 공격 포인트, 공격 이제 지표 비교하는 그림을 띄워드릴 건데요. 일단은 가장 눈에 띄는 게 이 플레이 포지션 히트맵인데 히트맵. 이번 시즌은 진짜 왼쪽에만 있어요. 솔직히 지난 시즌에는 공격수로도 많이 뛰었다 보니까 중앙에도 좀 맵이 많이 찍혀 있는데 이번 시즌은 왼쪽에만 진짜 뭐 이거 여기서 슈팅 때리는 거는 이거는 뭐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이거 어떻게 때려 여기서? 네. 이거 거의 뭐 파페 시세 그 정도 UFC 때려야 슈팅을 때릴 수 있는 그런 위치라서 사실 스탯적으로 보면 슈팅 숫자 자체도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득점력은 뭐 득점 숫자는 당연히 아까 살펴드렸고 그다음에 찾아오는 찬스 XG 자체도 좀 줄었고 뭐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이런 득점에 대한 관여도가 줄은 것은 포지션 변화가 좀 결정적이지 않나. 뭐 분명히 그렇죠. 이제 본인이 빅찬스 미스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일단 뭐 솔랑케와 텔, 뭐 히샬리송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최전방보다는 측면 그 중에서도 측면 미드필더에 가까운 역할을 지금은 많이 맡고 있거든요. 윙어라기보다도 뭔가 폭을 벌려서 더미 역할을 해준다던가 크로스를 올려준다던가 아니면 풀백을 돕는다던가 이런 역할을 많이 맡고 있다 보니까 사실 지난 시즌만큼 박스 타격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정말 슈팅 상황이 오더라도 다른 쪽으로 패스를 주는 듯한 장면이 많은 올 시즌의 손흥민 선수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왼쪽에서 뭐 장점이 있죠. 뭐 물론 손흥민 선수가 본래 포지션이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에 사실 텐텐을 계속해서 기록한 지도 오래됐고 그만큼 플레이메이킹 능력, 어시스트 능력 찬스를 만들어주는 능력도 좋은 선수입니다만 네, 아까 서두에서 예준이가 말했던 대로 특장점은 사실 득점인데 그렇죠. 득점을 아예 뭔가 득점력을 발휘할 수 없는 위치 물론
가끔씩 들어가긴 합니다만 하여튼 득점력을 발휘할 수 없는 위치에 대다수의 시간을 득점력이 장점인 선수가 위치하고 있다는 게 이게 맞나? 이렇게 쓸 거면 마두에케 쓰는 게 나아요. 사실 손흥민 선수를 이렇게 활용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살짝 이해가 가긴 해요. 왜냐하면 공을 잡고 있으면 어쨌든 두 명이 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반대로 이용해서 우독이나 이런 선수들한테 침투 공간을 만들어주자는 것 같은데 이게 주가 되면 안 되거든요, 사실. 순간적으로 손흥민한테 끌렸을 때 우독이를 이용해야 되는 거지. 손흥민 선수를 활용해서 우독이를 이거를 활용하는 거는 사실 좀 주제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요즘 보면은 사실 1대1로 그냥 놔두는 팀도 많아요. 특별히 그쵸. 뭐 대표적으로 아스날과의 북런던 더비에서도 그냥 1대1로 그냥 그 팀번가 하라고 네, 놔두잖아요. 그렇죠. 네, 요즘은 또 손흥민 선수가 드리블을 많이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이번 시즌 스탯 살펴보니까 1.1개 뭐 지난 시즌도 뭐 별 차이였거든요. 드리블 숫자 자체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확실히 이렇게 측면에 박혀놓으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다. 그러니까 득점력 한정에서는. 네. 근데 손흥민 개인으로 이제 팀적인 아쉬움을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손흥민 개인으로 좀 넘어가 보자면 나이가 좀 많이 이제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든 게. 물리적으로 그렇죠. 일단 손흥민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스피드, 활동량, 아니면 정말 뒷공간 침투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런 오프 더 볼이라던가 아니면 스피드를 보여줄 수 있는 장면들이 물론 팀의 전술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상황이 나오더라도 옛날 같은 그 폭발력이라던가 기대감이 좀 많이 줄어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손흥민의 단순히 폼이 떨어졌다기보다는 신체적인 한계가 아무래도 이제 좀 찾아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손흥민의 활약도가 조금은 아쉬워질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을 고려했을 때 더더욱 왼쪽에 버려두면 안 되지 않나. 왜냐면 측면 공격수가 사실은 이 운동 능력이 제일 전 필요한 포지션이라고 생각 들거든요. 그렇죠. 전체 축구 11명 중에서 제일. 근데 늙어가는 선수를 뭐 예를 들어 지금 호날두 뭐 40살입니다만 지금 호날두 중앙으로 바뀐 지도 꽤 오래됐고 예를 들어 그렇죠. 지금 호날두를 왼쪽 측면에 쓴다. 그러면 재앙이거든요, 이건. 그렇죠. 그런 걸 고려해 봤을 때 더더욱 선수 특성에 맞게 뭔가 변화를 더 줘야 되는 뭐 이번 시즌은 당연히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만 뭐 다음 시즌이 되고 뭐 그 다음 시즌이 되고 하면은 좀 더 역할 변화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어떤 방식으로든. 사실 제가 좀 웃긴 비유를 한 걸 수도 있지만 손흥민은 어떻게 보면은 명품 같은 존재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토트넘은 아무것도 안 입고 있어요. 알몸이야. 알몸인데 뭐 예를 들어서 거적대기 입고. 구찌 반지 하나 껴요. 그런다고 달라집니까 이게? 그렇죠. 전혀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좀 옷을 입고 뭐 좀 차려입고 왔어요. 거기서 이제 뭐 이제 반지나 이런 목걸이를 끼면 이게 빛나 보이는 거죠. 근데 지금 토트넘 입장은 그게 아니다 보니까 결국에는 손흥민이 빛날 수가 없는 상황이 나오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손흥민을 지난 시즌처럼 좀 톱으로 써가지고 뭔가 훨씬 더 이 팀에 기여할 수 있는 영향력을 키워주는 게 저희도 많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정말 부품으로서의 역할을 좀 강조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말씀해주신 그런 반지로서의 역할만 하기에는 조금 팀의 상황이 좀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확실히 손흥민 선수, 그래서 저희가 많은 좀 지표를 찾아보려고 했어요. 그라운드 빅과 함께. 근데 사실 의미 있는 지표 변화, 뭐 예를 들어 슈팅 능력이 아예 뭐 떨어졌다거나, 뭐 그건 아니지. 뭐 근데 거기서는 뭐 피지컬 데이터는 확인이 안 돼가지고 뭐 스프린트 횟수라든가 속도 이런 건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뭐 아니면 뭐 키패스가 찬스 메이킹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사실 변화가 많이 없거든요. 키패스도 1.9, 1.9로 지난 시즌 똑같은 키패스 기록하고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슈팅 지표인 이제 SGA 그 지표도 사실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별로. 뭐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 조금 있긴 합니다만 그건 유의미한 지표는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뭐 손흥민 선수의 그런 테크니컬한 능력이 떨어졌다, 뭐 아니, 폼이 나락을 갔다라는 나기보다는 진짜 확실히 뭐 팀 상황이나 주어진 위치나 이런 게 좀 아쉽지 않나. 그나마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면 XG 대비 득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손흥민 선수가 좀 다른 선수들이랑 다르게 좀 말도 안 될 정도로 많이 넣잖아요. 맞아요. 득점 값에 비해서 득점을. 근데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한정으로 봤을 때 예상 득점 값이 5.33이에요. 근데 6골을 넣었거든요. 거의 뭐 비슷하게 갔네요. 네, 거의 비슷하게 간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 엄청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넣을 건 다 그거 저거 넣어준 잭슨 거니까. 거 진짜 지난번에 봤을 때 마이너스 10인가 잭슨이 찍혀 있었는데 지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난 시즌 살펴보면은 손흥민이 17골 넣었는데 예상 득점 값이 12.1이에요. 와우. 5골 5골을 본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원래 결정력이 평균이던 선수가 지금 상황에선 약간 아쉬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잘하던 걸 못하니까. 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콘테 때 손흥민이 좀 많이 부진했던 타이밍이 또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때 아쉬웠던 이유도 저는 포지션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손잘라 얘기 나올 때 네. 그때였죠. 손흥민이 당시에 메잘라로 뛰면서 뭔가 이건 윙어도 아니고 스트라이커도 아니고 뭔가 공미도 아니고 얘를 그냥 미드필더로 쓰는구나 이래서 많은 비판을 받았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 시즌 손흥민이 좀 부진한 이유 역시도 뭔가 이 선수를 좀 맛있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측면 미드필더로서의 역할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 선수의 장점이라던가 좀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나온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이 선수가 이제 92년생이니까 한국 나이로 34, 5 이렇게 됐잖아요. 외국 나이로 치더라도 뭐 33 이렇게 됐다 보니까 이제는 옛날에 기대하던 그런 스프린트라던가 정말 멀리서 때리는 중거리 빵빵 꽂는다던가 이런 듯한 신체적 레벨을 마냥 기대하기도 좀 어려운 그렇죠. 나이가 된 것도 사실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포지션 얘기를 더 하는 거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요즘 또 프리미어리그에서 트렌드를 타고 있는 게 4-4-2거든요. 그래서 뭐 클래식한 4-4-2랑은 좀 거리가 멀긴 합니다만 사실 그런 부분에서 이 투톱이 요즘 진짜 그냥 둘이서 그냥 떡대게 버티고 있는 게 아니라고. 아니 빅앤스몰도 아니고 약간 한 명은 좀 더 공격형 미드필더에 가까운 위치에 있고 네. 한 명이 그냥 공격수로 쫙 나가버린 수비 시에만 4-4-2고 그래서 4-2-3-1과 4-4-2에 약간 혼용하는 그런 느낌을 뭐 브라이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본머스라든지 이런 팀들 사용한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런 느낌의 전술에 공격수로 하나 들어가면은 좀 낫지 않을까. 요새 또 살짝 루머긴 하지만 이라올라 얘기가 조금씩 포스넘에서?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저스틴 클루이베르트가 맞는 자리를 손흥민이 네. 맞는다면 저스틴 클루이베르트가 이번 시즌 되게 잘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잘하죠. 네. 엄청 잘하죠. 그런 부분을 맞는다면 또 잘 어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확실히 지금 주어진 역할 딱 그 측면에서 1대1 돌파하고 뭐 찬스 메이킹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지금은 좀 어렵다. 네. 네. 그래 그 호날두도 윙어 안 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호날두 뭐 손흥민 선수랑 많이 비교가 되니까. 그렇죠. 어쨌든 호날두도 결국 그렇게 포지션을 바꿨기 때문에 지금 살아남은 살아남은 거죠. 거잖아요. 사실 살아남았다고 네. 봐야 되나요? 살아남았죠. 지금 그렇죠. 잘 뛰고 계시잖아. 연봉이 사우디에서. 얼만데. 그리고 지금 국대에서도 어쨌든 차출돼서 계속 뛰시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잘한다고 봐야겠지. 저는. 그래도 골은 넣으시잖아. 시저스킥 보여주셨잖아. 어쨌든 뭐 그냥 뭐 예를 들어 사우디는 이제 죽은 거라 치더라도 그 전 그냥 유벤투스까지 해도 그쵸. 그때는 잘했죠. 네. 그다음에 그때가 이제 맨유 반 시즌 어떻습니까? 사실 유벤투스 시절에도 이미 30대 후반 그쵸. 그쵸. 들어가는 그때도 나이였죠. 37 네. 막 이랬으니까. 그랬었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했을 때는 확실히 손흥민 선수도 뭔가 큰 변화가 이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지난 시즌 스트라이커 나오는 거 보고 확실히 이런 변화의 과정을 잘 거쳐가고 있구나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번 시즌 과거로의 회귀를 시도해가지고 이 감독이 근데 토트넘이 어쨌든 그건 손흥민한테 어느 정도 맞춰주는 네. 거잖아요. 물론 그렇게 함으로써 토트넘이 손흥민을 극대화시키는 게 당연히 승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도 생각이 들지만 정말 저는 그래서 저희는 손흥민 팬의 입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토트넘 팬의 입장에서 한번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한번 물어보고 싶은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뭐 토트넘 팬은 사실 뭐 손흥민과는 관계없이 그냥 토트넘이 팀이 잘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이 세팅을 봤을 때 토트넘 팀이 잘하려면 과연 손흥민보다 더 맞춰줘야 될 선수가 있나? 그래서 결국은 사실 지난 빌라전처럼 테리 측면으로 가고 손흥민을 톱으로 쓰는 것도 사실 생각해볼 만한 포인트인 네.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지난번에 아무래도 결과가 좋지 않았다 보니까 이번 경기에서 변화를 좀 시도한 것 같은데 결과가 좋았던 적이 있나요? 네, 좀 지난 경기 좀 임팩트가 강하긴 했어. 맞아. 그 찬스 놓친 거 1대 그런 거 놓친 선수는 아닌데 그렇죠. 네, 그런 게 이제 사실 그 나이의 영향 뭐 피지컬적인 한계 뭐 이렇게 봐야 되는데 뭐 그거는 이제 좀 더 봐야 되고 근데 이제 확실히 측면에 한정돼 있다 보면은 손흥민 선수가 가진 장점 발휘도 어렵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예를 들어 그렇게 맞춰줬는데도 뭔가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진짜로 확인 사사인가요? 그러면은 이제 진짜로 이제 그 정도 또 이 프리미어리그 상위권 레벨에서 경쟁이 어렵다는 얘기니까 그건 이제 그때 가서 더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으로서는 막 이제 손흥민 끝났다 이제 손흥민 다음을 준비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일단 아직 시기상조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맡은 역할에 보여주는데 한계가 있는 건 이제 명확한 이유가 있으니까 지금 네. 활약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생각하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다면
이번 시즌에 그런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하기 때문에 다음 시즌에 토트넘의 팀 자체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가 손흥민 선수의 개인 커리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좀 더 상위 레벨에서 롱런 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이제 정말 그냥 마무리하고 뭐 다른 선택을 해야 되는 때가 온 것이냐? 저는 사실 이렇게 포스테코글루가 하는 체제가 계속되면은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팀 입장에서 그렇고 선수 입장에서 그렇고 루즈 네. 같은 느낌도 있고. 이렇게 쓸 거면 사실 손흥민 선수 정도의 영향력 있는 선수를 그 정도 연봉 써가면서 쓸 이유가 별로 없긴 하거든요. 그렇죠. 뭐 서로 뭐 좋아서 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굳이 네, 그렇죠. 굳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다음 시즌 뭐 이번 시즌이야 쭉 이렇게 갈 것 같고 그래서 진짜 좀 손흥민 선수 개인의 입장에서는 아쉬운 스탯이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걸 떠나서 과연 팀적인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저희가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시즌이 끝나기 전에 어떻게든 좀 텐텐을 맞춰줬으면 리그에서 아직 충분히 네. 가능성이 네.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거는 뭐 어쩔 수 없는데 자 10이라도 맞춰놓으면 저는 그래도 좀 만회하는 감이 없잖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10이면 그래서 10 몇 시즌 사실 그 기록이 있으니까 계속 하고 있는 10. 그래서 그 기록만이라도 좀 이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기 전에 또 최근에 비판 지점에서 나온 게 실력을 떠나서 리더십에 관한 얘기도 좀 나왔단 말이에요. 레드냅이 얘기한 거 아닌가요, 네. 이게? 그게 손흥민이 좀 팀을 이끄는 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부터 얘기할까요? 네. 저는 일단은 조금 강하게 얘기하자면 토트넘에 필요한 주장감은 아니다. 지금 토트넘에. 네. 라는 생각이에요. 뭐 리더십이라는 것 자체가 뭐 하나에 국한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의 리더십도 있고 저런 부분의 리더십도 있고 그 리더십이라는 게 굉장히 크게 형성이 돼 있는데 지금 토트넘의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의 어떻게 보면 리더십 자체는 조금 유한 느낌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더 강하게 선수들을 끌고 나갈 수 있을 만한 리더가 필요한 것 같은데 실직질할 리더가 필요하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손흥민은 그런 유형의 리더는 아니다. 뭐 리더십이 부족하다, 리더가 아니다를 떠나서 유형이 토트넘의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맞아요. 저도 저 말에 되게 공감이 갔던 게 토트넘이 지난 시즌에 좋을 때는 저 유한 리더십이 되게 좀 빛을 많이 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어린 선수들도 막 기 살려주고, 네, 막 히샬리송 밀어주고, 사르도 되게 초반에 잘 챙겨주고, 그다음에 시즌 초반에 이제 어린 선수들을 잘 합류를 했을 때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융화가 잘 되고 그런 건 있었는데 이제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게 그런 거죠. 네. 손흥민이 지금 뭔가 해야 될 역할을 안 하고 있다? 뭐 아니면은 주장으로서 영향력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토트넘의 상황에서는 뭔가 좀 욕도 하고 그냥 뭐 누가 벤치에서 그냥 민기적대고 있으면은 거기 가가지고 쌍욕도 하고 이런 주장의 리더십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뭔가 안 좋아지니까 팀이 안 좋은 거에 더해서 손흥민의 이런 유형이 조금은 안 맞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과연 손흥민이 주장을 안 한다고 했을 때 누가 하냐? 그건 뭐 지들 사정이죠. 레이킨? 그러니까 없어. 네. 그게 문제야 토트넘은. 뭐 그런 가정 자체는 사실 저는 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손흥민이 나가는 거 아닌 이상 주장직을 내려놓을 일은 그렇죠. 거의 없다라는 생각이고. 그러니까 결국 손흥민의 대체할 만한 주장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유형이 안 맞는 거 맞고 안 맞고 뭐 이런 거 떠나서 그러니까 손흥민이 주장 안 했을 때 할 사람이 없어 지금. 이 정도 팀 짬을 가진 선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정도 나이대의 선수도 없고. 네. 그리고 그만큼 중심이 될 만한 선수가 사실 이 다음에 벤 데이비스 오래 있긴 했는데 뭐 이건 너무 주전에서 밀려 있는 선수니까 고려할 수가 없고 그거 다음으로 오래 뛴 선수가 누굴 찾아야 되지? 포로? 로메로지 않을까요? 로메로? 네. 2시즌 반. 한 그쯤 뛴 게 아마 네. 뭐 실제로 부주장이 하죠 로메로가? 근데 로메로도 근데 로메로도 이게 지가 퇴장당하는 놈이라. 그렇죠. 좀 다혈질적인 면이 있죠. 어렵다. 팀이 이상하네 그냥. 그 저희가 계속 말하면 결론이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손흥민이 완벽하다는 게 아니라 팀이 이상한데 그냥. 그러니까 토트넘의 지금 상황이 누구 하나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사실. 좀 총체적 난국이긴 하죠 여기도. 굳이 꼽자면 감독이야. 감독은 리더 아닌가. 근데 뭐 일단 여기도 진짜 이번 시즌 리그는 이미 날아갔고
FA컵도 날아갔고 리그컵도 날아갔고 유로파가 유로파에 좀 진짜 기도하면서 어떻게 요행을 또 받아야 되지 않을까. 또 어떻게 결승 가서 맨유 만나면 또 이길 수도 있어요. 맨유는 오나요? 모르겠죠. 근데 어쨌든 유로파에서 일단 잘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거만 남았어요. 근데 그거 하면은 사실 뭐 계속 얘기 드리지만 앞에 뭐 그럼 저희가 추갈목이 그냥 저희가 추갈목. 앞에 뭐 감독이 어떻고 뭐 주장 리더십이 어떻고 부진하고 이런 거 다 없이 그냥 토트넘 최고의 시즌으로 네. 남지 않을까 싶은데 뭐 그거는 뭐 그렇게 어쨌든 기회는 이따 있으니까 아직 포기하긴 이르다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손흥민 선수 얘기 넘어가서 이제 스트라이커 얘기로 넘어가 볼 텐데 프리미어리그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포지션은 스트라이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최근에 대표적으로 아스날에서 미겔 메리노가 갑자기 스트라이커로 그쵸. 여러 사정상 스트라이커가 없어졌기 때문에 네. 나오기도 했고 뭐 그리고 첼시를 보자면은 첼시에서는 이제 스트라이커가 아예 은kun쿠밖에 남지 않아서 좀 최근에 좀 고생을 하고 있어서 첼시가 이제 수직 낙하를 해서 지금 몇 등이죠? 6등까지 그렇습니다. 추락하는 그런 일도 벌어지기도 했는데 확실히 스트라이커가 중요하긴 해요. 최근에 네. 들어서 다시 좀 스트라이커의 필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한때는 뭐 9번에 뭐 종말이다 해가지고 그쵸. 뭐 펄스 나인 나오면서 그렇죠. 요즘에 이제 스트라이커가 의미가 없고 이제 다 포워드로 퉁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요즘은 다시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선수들이. 사실 펄스9이 유행을 했을 때도 펩이 펄스9을 활용할 때도 활용한 거에 대한 전제는 우리 팀에 마땅한 9번이 없다라는 게 전제예요. 그렇죠. 결국에는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있으면은 이 9번을 활용하는 게 공격적인 전술에 있어서는 가장 융통성이 있고 가장 가능성이 높은 전술이거든요. 뭐 특히 예를 들자면 뭐 크루이프 같은 감독들도 어쨌든 간에 결국에는 크루이프가 아니더라도 반바스텐을 되게 좋아했던 것처럼 반바스텐이나 옛날부터 9번에 대한 계보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게 결국에는 이 9번에 대한 필요성이거든요. 사실 저는 9번에 대한 필요성이 경시됐던 적은 사실 크게 없었다고도 생각을 해요. 한편으로 다른 선수들이 더 주목을 받았을 뿐이지 9번이 없는 팀이 살아남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았거든요. 정말 메시, 호날두가 그런 윙어의 시대를 열었던 그때에도 수아레즈나 벤제마 이런 선수들이 중심을 잡아줬기 때문에 그 팀이 돌아갔던 거고 살라와 마네가 주인공이 됐던 리버풀 역시도 피르미노가 없었으면은 그 맛이 안 살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9번 스트라이커에 좋은 선수가 있냐 없냐는 상당히 중요한데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가 이 9번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내지는 부상을 당했냐 안 당했냐에 따라서 상당히 팀의 분위기가 많이 갈리고 있는 형국인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1등 팀부터 살펴보면은 리버풀은 일단은 좋다. 누네즈 이렇게 좀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일단 여기도 사실 스트라이커가 온전히 있다고 보긴 좀 어려운 팀인 것 같아요. 뭐 다르윈 누네스 같은 경우에는 기량 미달이라고 볼 그렇죠. 수 있겠고 조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몸이 안 부상이 좋죠? 많다 보니까 최근에는 그래서 루이스 디아스가 최전방으로 나오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맞아요. 소보스라이랑 같이 거의 세미 투톱처럼 활용이 되면서 전방 압박 시에 굉장히 많이 띄워주는 역할을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리버풀도 계속해서 루이스 디아스를 최전방으로 사용했을 때 문제점이 내려앉은 수비를 어떻게 뚫느냐가 이번 맞아요. 시즌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였어요. 좀 에버튼전에서도 사실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루이스 디아스 얘기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스트라이커 부재 이 얘기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리버풀도 다음 이적 시장에 넘버 9을 찾을 수 있을 만한 환경이 될 거예요. 아마 맞아요. 누네스나 조타가 팔린다는 가정이 있다면 말이죠. 그래서 여기도 뭐 물론 잘 나가고 있지만 확실히 이런 약점의 포인트를 짚어보자면 스트라이커 보면 얘기 안 하긴 좀 힘들다. 그렇죠. 어떻게든 돌려막으면서 잘 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뭐 명확한 9번이 딱 떠오르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확실히 좀 다음 시즌이 되면 좀 노릴 필요가 있다라고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리고 지금 뭐 리그에서 너무 잘하고 있고 제일 앞서 있지만 챔피언스리그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 전 분명히 이거 영향이 클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사실 살라가 있잖아요. 그렇기 뭐 때문에 그렇긴 한데. 9번에 대한 네. 문제점이 지금 가장 이렇게 두드러지지 않는 거는 9번에서 안 넣어줘도 살라가 다 넣으니까. 11번이 넣고 있으니까 이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진짜 뭐 지금 살라는 진짜 메시 호날두가 떠오를 정도로 그쵸. 파괴적인 스탯을 찍고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챔피언스리그에서는 좀 나중에 언젠간 한번 이거를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사실 거기서는 살라를 어떻게든 틀어먹을 팀들을 존재하긴 하거든요. 그렇죠. 뭐 한 두세 팀 정도는. 네. 그리고 뭐 슬롯 같은 경우에도 살라의 그런 장점을 극대화함과 더불어서 자신들의 스트라이커가 약하다는 거를 어느 정도 잘 상쇄하고 네. 있는 것 같아요.
디아스를 스트라이커로 쓰는 것도 어느 정도 전방 압박이라던가 그런 측면 스위칭 이런 부분에서 장점을 끄집어낼 수 있는 선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은 부상이지만 학포 같은 경우에도 여차하면 가운데로 들어와서 뭔가를 네. 해줄 수 있는 선수기 때문에 그런 팀의 공격진을 어느 정도 밸런스 있게 좀 굴려가는 것도 슬롯의 좋은 능력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등 팀으로 이제 넘어가 보면은 아스날인데 하베르츠, 그다음 제수스 이렇게 있는데 두 선수가 지금은 다 없습니다. 둘 다 시즌 아웃이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둘 다 수술이죠? 네, 뭐 제주스 같은 경우에는 십자인대 부상을 당했고 카이하버츠 같은 경우에는 햄스트링 부상을 네. 당했기 때문에 둘 다 남은 시즌 소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아스날 입장에서는 뭐 지금 마르티넬리도 없고 사카도 없는 상황에서 공격진의 수가 딱 3명 남았습니다. 지금 스털링, 은화네리, 완예리 그리고 트로사르 이렇게 3명이 남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트로사르가 스털링이 너무 못해요 요새. 그냥 아니 원래가 아니라 그냥 원래 못해요. 그렇기 그냥 때문에 못해요. 네, 그냥 못하기 때문에 트로사르가 좌측 윙포워드로 빠진다면 최전방의 자리가 완전히 비는 네. 상황이거든요. 트로사르 역시도 전문 스트라이커가 아니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최전방 공격수를 누가 서냐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난 경기에서는 일단은 미켈 메리노가 69분에 교체로 들어와서 2골을 넣었죠. 네. 그렇죠. 원래 같은 경우였으면 이제 트로사르가 주로 스트라이커 자리를 뛸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트로사르보다는 오히려 메리노가 그 자리에 섰을 때 뭐 헤딩이라던가 슈팅이라던가 뭐 버텨주는 거라던가 그런 거에서 스트라이커보다 더 스트라이커 같은 그런 모습들을 지난 경기에선 보여줬죠. 사실 메리노가 올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유럽에서 가장 경합을 잘하는 미드필더다. 네. 라는 수식어가 붙어있던 선수기 때문에 아스날이 크로스를 많이 활용하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메리노가 최전방 공격수처럼 활용될 가능성은 높았어요. 그렇죠. 근데 최전방 공격수로 활용될 줄은 몰랐죠. 그렇죠. 그렇죠. 네. 원래 이제 아스날이 아무래도 스트라이커가 좀 여러 군데 돌아다니는 스타일이니까 그 빈 공간에 메리노가 위치하는 걸 좀 다들 기대를 하셨을 텐데 그렇죠. 뭐 일단 지금은 그냥 처음부터 네. 거기에 위치하는 시트상 포지션이 톱이 돼버렸죠. 근데 사실 메리노를 남은 시즌에 계속해서 9번으로 활용하기에는 저는 제약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어찌 되었든 지금 나이도 꽤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계속해서 미드필더로만 뛰어왔는데 갑자기 스트라이커로 90분 내내 뛸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닐 거고 그래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뭐 다른 선수들도 충분히 9번으로 활용될 만한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예시로 나오는 선수가 뭐 칼라피오리가 뭐 스트라이커로 쓴다는 말도 있고 아니면은 뭐 팬들은 뭐 마갈량이나 살리바 둘 중 하나 올려라. 그럼 살리바는 뭐 그냥 뭐 반농이겠지만 뭐 본인이 나 스트라이커 어렸을 때 했다고. 칼라피오리가 근데 저는 슈팅 스킬이 되게 좋아요. 맞아. 득점 데뷔골도 되게 멋졌죠. 맨시티전이었나도 네. 되게 멋있는 골 하나 넣고. 그런 거 생각해봤을 때 한 번쯤은 그냥 막판에 한번 활용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메리노를 스트라이커로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게 메리노가 원래 데려올 때의 포지션은 사실 왼쪽 메잘라, 뭐 그쵸. 자카라던가 라이스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맡아두던 자리에서 정말 박스 타격도 해주고 경합도 해주고 이런 역할을 원했는데 사실 올 시즌 그 자리에서 자리를 잡았다고 보기 상당히 어렵잖아요. 네. 잘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트라이커로 한 번 썼는데 이 정도의 영향력이라면 사실 미드필더로 썼을 때보다 훨씬 더 제 가치를 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스날의 이 상황이 조금 더 암울한 거는 리버풀과 달리 지금 윙어들도 다 빠져있다라는 거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카, 마르티넬리가 둘 다 좀 더 오래 빠져있을 것 같아요. 네. 사카 같은 경우에는 4월 말 복귀가 예상된다고 하고 마르티넬리도 3월 말 예상이라고 하니까 이 두 선수가 있었으면은 뭐 어떻게든 가운데는 막고 측면을 살리자라는 방안이라도 했을 텐데 스털링, 트로사르, 은화네리만으로 시즌을 굴리기에는 사실 이 팀이 스트라이커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돌고 돌아서 결국 겨울 이적 시장에 저는 공격수 하나는 사오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스날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자면 이날 레스터전에서 그 앞서 1부에서 말해주셨던 4-4-2에 가까운 전형이 나왔어요. 아스날도 살짝 스털링을 투톱처럼 활용을 하고 스켈리나 라이스가 좌측면을 벌리는 그런 전형이 많이 나왔는데 스털링이 너무 기량 미달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많이 아쉬운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런 전술적인 변화보다는 선수적인 기용이 중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사실 그 와킨스가 못 온다는 가정하에 아스날의 겨울 이적 시장에서의 영입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않았나. 마티스텔 같은 경우에는 보시듯이 임대료가 너무 비쌌고 맞아요. 그렇다고 뭐 아무나 주워올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모라타가 그나마 가장 가능성이 높았던 것 같은데 모라타도 지금 다쳤거든요. 네. 갈라타사라에 가서 그런 거 생각해보면은
사실 어쩔 수 없었다가 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번 겨울에 스트라이커를 원하는 팀이 굉장히 많았고 네, 그런 팀들이 구한 팀이 없거든요, 그냥. 그렇죠. 못 구했죠. 네. 다들 못 너무 구했기 비싸. 때문에 뭐 아스날 입장에서도 사실 당연히 이제 못 구하는 게 약간 디폴트지 않았나. 그리고 뭐 이 카이 하버츠의 부상 자체는 좀 뭐 재앙이긴 하죠, 이것도. 불운이 네. 더 컸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뭐 저는 메리노를 생각해 보면은 이론적으로 약간 스트라이커가 가져야 될 그런 능력들을 많이 갖춘 선수긴 하잖아요. 그렇죠. 뭐 키도 일단 크고, 네, 그다음에 경험 능력도 더 아까 네. 말했다시피 뛰어나고 연계 능력 미드필더니까 좋고, 뭐 속도가 조금 이제 빠르지는 않습니다만 뭐 요즘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뭐 하베르츠도 빠른 건 아니니까. 사실 다 잘하는 그 흔히 네. 말하는 육각형 네. 유형의 선수기도 하고 그 지르크지 얘기를 꺼낼 만한 게 이 선수도 살짝 프리미어리그 와서 템포 적응을 잘 못했어요 초반에. 네. 맞아요. 그래갖고 공을 잡을 때 되게 혼자만의 세상에 빠져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결국에 최전방으로 가면은 아스날은 완전히 누르고 경기를 하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메리노의 이런 템포 조절에 대한 문제도 조금은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과거의 사람만 봐도 뭐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페르난이도 점점 아래 있다가 점점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나중에 스트라이커가 됐어요. 네. 그런 그럼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근데 진짜 만약이긴 하지만 메리노가 와서 9번으로 만약에 네. 터지게 된다면 아스날은 지금 좌측 메짤을 2년 연속으로 사왔는데 둘 다 9번이 되거든요. 그치. 하베르츠도 그렇게. 아니 네. 근데 지난 경기에서 좀 놀랍긴 했어요. 그 결정력이라고 해야 되나? 첫 번째 골은 저는 그냥 좀 아는 맛. 네. 그냥 메리노답게 넣어냈는데 두 번째 골이 좀 네. 넣고 자기도 좀 어이없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런 단 한 경기고 상대가 레스터라는 네. 점을 고려를 해야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 뭔가 임팩트면은 뭔가 한 번 더 기회를 줄만 하지 않나. 그렇죠. 그래서 좀 기대가 됩니다. 메리노 스트라이커 기용이 어떻게 좀 끝날지. 어쨌든 당장 뭐 다음 주 된다고 한두 선수 돌아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솔직히 써야 되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한 5-6경기 네. 정도는 써야 돼요. 네. 와.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스털링은 지난 경기로 사람이면은 경기 보고 쟤는 쓰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은 할 거기 때문에. 아 근데 다음 경기에도 아마 스털링이 나오지 않을까. 아, 주전으로 일단 생각은 처음엔? 들어요. 네. 그래서 안 풀리면 메리노. 네. 저는 바로 메리노 넣는 거는 너무 리스크가 크다고 음. 생각을 해서. 이건 봐야겠습니다. 네. 아무튼 어쨌든 메리노 기용이 사실 흥미로운 건 사실입니다. 그쵸, 네. 그래서 메리노 기용이 어떻게 끝날지 좀 주목이 되고 만약에 메리노가 진짜 스트라이커로 뭐 자리를 잡는다 이러면 진짜 좀 축구계에 얼마 안 되는 좀 놀라운 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 선수가 뭐 인터뷰 보니까 스트라이커를 뭐 해본 적도 없다면서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천재였네, 천재. 거의 한 30살 된 선수인데 30살 넘어서 처음 해보는 포지션으로 넘어가서 성공을 거둔다는 게 이게 그쵸. 카이 하버츠 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살짝 예상이 갔잖아요. 그래도 네. 최전방으로 뛰어본 경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근데 메리노 같은 경우에는 평생을 미드필더로 네. 자라온 스페인 선수인데 경합 잘한다고 갑자기 9번에 서버리니까 굉장히 좀 근데 멀티골 넣었어. 그러니까 좀 보면서 저도 많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스날에 관한 스트라이커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지 사실 네. 이거는 그냥 한두 경기 단기적 처방이 필요한 게 아니라 좀 시즌 마무리될 때까지 어쨌든 장기적 처방이 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 3월 네. 말까지는 이렇게 네. 뛰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게 과연 뭐 진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수비수를 올렸을지 아니면 뭐 메리노를 계속 활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좀 지켜보면 좀 재밌을 것 같네요. 그리고 세 번째 팀으로 넘어가면 이제 맨시티인데 여기는 조금 짧게 넘어가도 되는 게 혼란이라는 확실한 또 스트라이커도 네. 있고 그다음에 백업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마르무시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냥 여기는 완벽하다. 제일 좀 스트라이커 걱정은 없는 팀이 아닐까. 사실 그 밑에가 걱정이지. 마르무시를 거의 진짜 근데 훌리안처럼 생각하고 데려온 것 같아요. 맞아요. 활용을 하는 거 보면은 거의 훌리안이랑 유사하게 활용을 네. 하다 보니까 당연히 선수의 강단점은 다르긴 하지만 훌리안과 비슷한 역할을 맡다고 생각해 봤을 때 혼란이 좀 체력적인 부담 역시도 좀 덜 만하지 않을까 네. 이제 라는 생각입니다. 뭔가 당장 딱 9번 스트라이커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뭔가 측면 지향적으로 뛰는 그렇죠. 것도 있고 뭔가 측면에서 딱 안쪽으로 들어오는 듯한 그런 모습에서 이번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뭐 혼란이 없이 마르무시 원톱으로 갔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좀 더 지켜보면 네.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 정도의 결정력 내지는 이 정도의 파괴력을 가진 선수가 팀에 있고 없고 자체가 이번 시즌 스트라이커 풀을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가치 있는 그런 영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짧게 넘어가면 될 것 같고 맨시티 너무 완벽하니까. 다음에 이제 첼시로 가면은 첼시도 좀 걱정이 많은 게 일단 잭슨 은kun쿠 이렇게 있는데 잭슨은 지금 부상으로 빠졌고 은kun쿠가 있긴 하지만 은kun쿠도 사실 이거 최전방 공격수다라고 하기 좀 어렵긴 하거든요.
네. 은쿤쿠는 사실 스트라이커가 아니죠. 원래 같은 경우에는 파머 정도가 하는 그런 역할을 생각하고 처음에 데려온 거였는데 파머한테 완전 밀렸었고 파머가 빠져 있을 때도 펠릭스한테 밀리면서 완전히 그냥 스트라이커 아니면 자리가 없는 그런 형국으로 갔고 이번 경기에서도 스트라이커로 뛰었는데 못해요.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는 선수라는 걸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도 첼시가 사실 많이 좀 경기를 주도를 하고 좀 밀기도 많이 밀었는데 결국 결정을 못 지어서 이게 결과가 안 나왔단 말이에요. 발렸죠. 0대3으로 졌으니까. 근데 밀기를 많이 밀었단 말이에요. 결국 뭐 공격 상황이 없지는 않았죠. 근데 또 그렇게 보면은 유스틴 같은 거를 아예 못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공격수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예. 근데 저는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는데 공격수가 없기 때문에 공격을 못하는 것도 맞고 공격을 못하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 게 지금 첼시가 내려앉는 팀을 상대로 아무것도 못해요. 파머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그냥 박스 밖을 이렇게 U자로 돌거든요. 그러다가 크로스 하나 띡 올라오는 게 단데 전방에 잭슨이 있었을 때도 못하던 거를 은쿤쿠가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그나마 해주던 게 뭐 마르크 기호 같은 선수였는데 그 선수도 지금은 또 부상으로 빠져 있고 다트로 포파나가 임대 복귀했는데 그 선수도 부상으로 빠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첼시도 스트라이커가 지금 파탄이 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레스카는 이번 시즌에 살짝 아쉬운 부분이 전술적인 변화가 너무 적어요. 지금 한 변화가 딱 한 개 저는 못하고 있을 때 그냥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 그냥 갈아 끼우는 거 말고 그냥 전술적인 변화를 가져간 게 미드필더 숫자 눌린다 하나? 그거 이상의 변화를 가져가질 않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게 되게 안일한 건지 아니면 그냥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만으로도 만족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마레스카와 첼시 입장에서는 조금 변화를 과감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첼시가 사실 스트라이커 영입을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 당장 이번 겨울에도 뭐 누구 하나를 데려온다라는 얘기가 온스테인이나 멜로 입에서 나왔었어요. 첼시가 스트라이커를 노리고 있다. 그런데 뭐 오시멘이든 뭐 입스위치의 걔 누구죠? 리언 델랍이든 누구든 데려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결국은 또 유망주 한 두세 명 주워오고 말았잖아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저는 사실 첼시가 가르나초를 5천만 파운드에 노릴 게 아니라 5천만 파운드였으면 저는 누구 하나는 그래도 임대 이상으로 데려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첼시가 이런 영입 기조라던가 보드진의 영입 정책이 뭔가 좀 안 맞는 느낌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아까 아스날 얘기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이번 겨울만 한정해서 보자면 스트라이커 영입 좀 어렵긴 했어요. 그건. 그렇죠. 매물 자체가 그러니까 살 수 있는 매물 자체가 또 많지도 않았고 살려면 또 너무 많은 돈을 써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 감안을 해야겠습니다만 근데 팀 사정상 사람이 그러니까 스트라이커에 쓸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죠. 근데 이제 지금 일은 일단 이렇게 됐고 잭슨은 부상으로 나가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뭐 약간 아스널과 비슷하게 시즌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잭슨이 적어도 돌아올 때까지는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기우도 다쳤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라도 은쿤쿠까지 다친다면 첼시 입장에서도 좀 이제 기용할 만한 카드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기도 뭐 메리노 같이 어떻게 뭐 깜짝 카드라도 어떻게 한번 써야 되지 않나. 여기 너무 애들이 키가 다 작아가지고 지금 미드필더도 뭐 카이세도 왼존데 누구를 올릴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뭐 메리노 같은 상황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는 정말로 마레스카가 좀 각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마레스카가 톱으로 해야 된다. 예? 마레스카가 톱으로 뛰나요? 빡빡이라 미끄러질 것 같긴 한데 헤딩하면.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선택이 제일 잘하는 선수를 올리는 거거든요. 파머? 네. 파머 톱? 제로톱 그다음에 파머 톱은 한번 했었어. 파머를 톱으로. 그 포체티노 때인가? 그러니까 뭐 톱은 아닌데 약간 공격수처럼 제로톱처럼. 네. 그냥 그러기에 맞지 않나. 지금 마레스카 체제에서 파머를 톱으로 올리면 네. 그건 안 되죠. 저희 빌드업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근데 어쨌든 그런 뭔가 하여튼 변화, 그러니까 시스템적인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해결책을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에서 지금 사실 시스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에서 예를 들어 누굴 톱으로 올려도 뭐 되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정말 말씀해주신 것처럼 경기에 있어서는 그래도 조금씩 맞춤 점수를 가져오는 게 보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경기 안에서 파회가 되거나 아니면 자신들이 생각해온 플랜이 제대로 먹히지 않을 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리만 바꿔주는 그런 교체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대가 좀 첼시를 상대하기가 훨씬 수월해진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원래 문제였던 수비에 더해서 스트라이커까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첼시가 지금 순위 방어가 아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면 첼시가 챔스는 뭐 당연하고 그냥 유럽 대항전 경쟁을 하는데도 상당히 좀 그 정도는, 불리한 위치에 어렵다. 처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암울하네요. 예. 네, 첼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토트넘 맨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분들이 너무 내려가신 분들이라 나중에 얘기하고요. 일단 앞에 분들을 먼저 언급해드려야 순위상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팅엄부터 가면은 노팅엄은 이제 크리스 우드 잘하죠. 확실한 스트라이커고 사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재 살아남은 프리미어리그 스트라이커들 중에 생각해 보면 사실 홀란 다음에 이 선수가 나오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이 선수가 좀 다음으로 이제 이삭과 함께 언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사실 뭐 이정도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이번 시즌만큼은 좀 올라선 모습이에요. 확실히. 벌써 지금 리그에서만 18골이에요. 대단해 진짜. 뭐 아니, 중간에 약간 페이스가 꺾이나 네. 싶었던 타이밍이 있었는데 최근에 또 뭐 해트트릭도 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골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뭐 영향력이 뛰어난 선수는 아닙니다만 이 9번이 해야 될 이 득점력에 있어서는 이번 시즌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렇죠. 그 정도 활약은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노팅엄이 이 정도 높은 성적을 기록하는데 확실하게 큰 영향력을 행사를 해주고 있죠. 있고 없고 차이가 크다 보니까 그리고 백업도 이번 시즌이 아니라 그냥 쭉 요새 별로인 아워니가 네. 그닥 영향력을 하는 게 행사하지 없잖아요. 못하다 보니까 크리스 우드가 만약에라도 부상으로 빠진다면 노팅엄의 성적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노팅엄의 크리스 우드가 이렇게 든든하게 버텨주고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 팀이 이제 본머스로 가보면은 이제 원래는 에바니우송, 네. 미날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도 이제 둘 다 빠졌네요. 둘 다 큰 부상을 당했어요. 미날 같은 경우에는 십자인대 부상을 당했고 에바니우송 같은 경우에는 다리 쪽 골절상을 당하면서 부상을 당하면서 이제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갖고 저는 개인적으로 세메뇨가 중앙으로 나올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우측 윙포워드나 좌측 윙포워드를 맡는 당고 와타루가 이번 시즌에 계속해서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기용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당고 와타루 같은 경우에 왼발 의존이 좀 심한데도 되게 최전방에서 본머스의 그 압박 시스템을 잘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본머스의 지금 계속해서 성장세에도 상승세에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머스 같은 경우는 확실히 본인들의 시스템에 맞게 그 스트라이커 대치자를 그냥 잘 찾은 게 아닌가. 그래서 그냥 이대로 갈 것 같아요, 그냥. 네, 본머스의 시스템 자체가 속공에 되게 의존한 네. 스타일이다 보니까 넘버 9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키 큰 스트라이커가 굳이 필요가 없어요. 네. 빠르게 마무리하고 끝내는 구조다 보니까 다른 팀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9번에 대한 수요가 적은 편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잘 이 대체자를 구한 것 같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스트라이커가 뭐 있으면 당연히 그냥 네. 쓰면 되는데 없을 경우에는 확실히 이런 시스템 변화가 제일 좀 효과적인 방법이긴 하죠. 은쿵쿠를 톱에 두고 크로스를 12개씩 올리는 게 말이 되냐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확실히 이게 근데 역으로 보면은 이 9번이라는 존재가 확실히 그런 시스템적인 그런 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시스템을 그냥 가지수를 늘려줄 수 있는 그런 네. 것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9번에 확실히 영향력은 있다라는 그쵸. 거에 또 반증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음 팀으로 넘어가면 이제 뉴캐슬인데 뉴캐슬이 이제 본머스, 뭐 노팅엄, 그다음에 더 내려가면 뭐 첼시, 뭐 이 밑에 이제 뉴캐슬이 있는데 뉴캐슬에는 이삭 선수가 위치를 해 있습니다. 여기도 좀 든든하죠? 그렇죠. 이삭이 일단 안 다친다는 것 자체가 가장 뛰어난 것 같아요. 이번 시즌의 활약에 있어서. 안 다치다 보니까 꾸준히 출전하면 확실히 실력 자체는 보증돼 네. 있는 선수다 보니까 이번 시즌에 리그에서만 봐도 17골과 5개 도움 기록하고 있거든요. 확실히 뉴캐슬의 상승세의 가장 큰 네. 요인 중에 하나지 않을까. 근데 그나마 이삭이 최근에 약간 몸 상태가 100%가 아니다 보니까 약간 좋았던 페이스가 조금 떨어지긴 했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팀 성적도 약간 같이 흔들리는 듯한 그렇죠. 모습이 있었거든요. 당장 이번 맨시티전에서도 크게 패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뉴캐슬이 이삭이 만약에 제대로 부활하지 않는다면은 뭔가 조금 이 팀의 공격도 100%로 돌아오긴 힘들기 때문에 이 선수가 빠르게 좀 더 건강하게 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로파 경쟁하고 있는 팀들 좀 알아봤고, 뭐 그리고 다음 팀으로 가면 이제 뭐 토트넘, 첼시 이렇게 내려가는 친구들 봐야 되는데, 토트넘 같은 경우는 이제 솔랑케, 히살레숑, 네. 마티아스 텔 이 정도가 있을 텐데, 또 솔랑케와 히살레숑은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습니다. 네, 뭐 둘 다 조금
걸릴 것 같아요. 일단은 맞아요. 복귀할 네. 때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부 내지 2부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테리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나오고 있는데 테리 일단은 뭐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일단 기대보단 별로잖아요. 그렇죠. 별로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토트넘 역시도 살짝 최전방에 음. 대한 고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손톱이 맞아. 네. 그래도 확실히 지금 상황에서는 네. 손흥민이 올라가는 게 조금 더 맞는 선택이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긴 하네요. 근데 진짜 토트넘은 톱 계속 싸운다. 진짜 솔랑케도 지금 대체자로 사온 그렇죠. 건데 걔 다치니까 텔 사오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팀도 부상자가 너무 많은 걸 감안을 하긴 해야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있는 텔이 어떻게 자리 잡는지가 상당히 남은 시즌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아니 전 텔 뭐 아직 몇 경기 안 봤습니다만 90분 뛰는 걸 봤을 때는 스트라이커에게 맞는 선수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솔랑케나 이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히살리송이나 이런 뭐 싸워주고 경합해주고 뭐 좀 더 동료들에게 위치를 만들어주는 그런 것보다는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애매하던데요. 그렇죠. 일부에서도 얘기했지만 헤더가 그렇게 안 되면 사실 손흥민 톱에 쓰는 것보다 못한 거잖아요. 네. 손흥민도 경합이라던가 헤더에서는 충분히 단점이 있는 선수지만 솔랑케는 그 부분에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손흥민의 측면에 쓰면서까지 영입할 만한 가치가 네. 있던 자원인 건데 텔을 손흥민이 측면으로 밀어낼 정도의 그런 장점이 저는 이번 경기에서 딱히 보이지 않았거든요. 뭐 좋아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린 선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결정력이라도 차라리 확 올라와서 이 팀에 자리 잡는 게 급선무일 것 같아요. 텔이라는 선수의 장점 자체가 피지컬적인 요인보다는 좀 소위 말하는 빠따 그 득점력에 치중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득점을 기록해야 되는 포지션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고 거기다가 저는 좀 양발을 다 잘 쓰긴 하지만 어쨌든 주발이 오른발이잖아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은 토트넘의 완전 역입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게 토트넘이 필요한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왼발 스트라이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오른발에 치중된 자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텔은 거의 그래도 오른발을 많이 사용하는 스트라이커인데 이 오른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선수들이 이렇게 많아지면은 전체적으로 플랜을 구상하는 데 있어서도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토트넘도 지금 조금 애매한 상황인데 근데 여기는 뭐 손흥민이라는 뭐 제 대안이 있으니까 그쵸. 확실히 다른 팀들에 비해선 그러니까 다른 스트라이커가 없어진 팀들에 비해선 좀 나아 보이는 상황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기 선택지가 있으니까. 자 마지막 맨유로 넘어가 보면요. 맨유는 이제 지르크지 호일룬 뭐 부상은 아닙니다만 다른 의미로 여기도 참 이게 다른 의미로 비상. 여기는 뭐 스트라이커죠 이 선수들이 포지션이 그런데 근데 이게 문제는 스트라이커지만 이 선수들은 뭐 아까 뭐 테리랑 약간 반대로 오히려 다른 거는 뭐 어느 정도 하는데 뭔가 단점이 확실하다. 그러니까 골을 이게 넣으셔야 되는데 이분들이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이분들에게 득점력을 기대하기가 참 어렵다. 맨유의 그냥 전체적인 문제가 지금 이 갖고 있는 자원들의 거의 진짜 과장해서 표현해서 98%가 다 필요 없는 자원이에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가야 되는 자원들. 그 중에서도 특히 최전방에 위치한 호일룬이랑 지르크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안 어울리는 자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 싸울 때부터 약간 의문이 있었던 게 이 선수 세리에 출신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선수들이 그 예전 팀에서 수행하는 역할이 참 특이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아탈란타 시스템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지르크지가 볼로냐. 뛰었던 볼로냐 시스템. 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때 모따 감독이 했던 시스템은 굉장히 특이한 시스템에 특이한 역할을 했었거든요. 이 그렇죠. 선수가.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역할을 안 시킬 거면 굳이 이렇게 큰 돈을 주고 영입을 할 이유가 없는데. 둘 다 근데 저는 살짝 타이밍이 안 맞았다고 보는 게 호일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성급하게 프리미어리그에 입성한 게 아닌가. 조금 더 이게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럴 수 있겠지만 갈고 닦아서 왔으면은 저는 충분히 통할 만한 프로필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어찌되었든 데뷔한 지 얼마 안 돼서 아탈란타에서 뛴 지 얼마 안 돼서 한 시즌 만에 온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호일룬은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는데 와서 실패했다고 보고 지르크지는 제가 꾸준히 언급하지만 이 선수는 그냥 템포가 혼자 다른 우주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프리미어 리그 자체랑 좀 안 맞는다고 봐야겠죠. 네. 근데 그나마 지르크지에게 긍정적인 점은 이 선수는 시장에 나오면 팔릴 가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충분히 수요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겨울에서도 좀 데려가려는 팀이 있었어요. 힘들어. 네. 그렇기 때문에라도 지르크지는 빠르게 그래 고생했어 잘 가가 되는데 호일루는 이제 안고 죽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 선수도 한 1,000억 됐었죠? 둘이 합쳐서 2천억 될 거예요. 대충. 네. 못해도 1,600억 이상은 갈 겁니다. 그래서 특히 호일룬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도 저도 아닌 듯한 느낌이 자꾸 들어요. 뭔가 처음에 잘할 때는
그래도 얘가 잘하면 요케레스 까라로 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기억도 있는데 지금은 뭔가 침투를 했을 때 마무리가 날카로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헤더 경합이라던가 연계라던가 그런 부분에서 구조적으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지금 리그에서 20경기 2골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겠는 지경에 이른 것 같습니다. 이 선수가 신체적인 피지컬 자체는 정말 좋은데 스피드도 빠르거든요. 근데 몸을 맞아요. 너무 못 씁니다. 그러니까 키 크고 빠르다는 점에서 있어서 사실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가치가 있는 유망주로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게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조금 의견이 틀릴 수도 있지만 하체 밸런스가 좀 많이 안 잡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상대 수비수들이랑 경합할 때 보면 매번 넘어지거든요. 조금 이게 버텨주고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유나이티드 입장에서는 전방으로 공을 빠르게 보내고 거기서부터 공격을 진행하는 이 플레이 스타일이 아모림의 전체적인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호일룬 같은 경우에는 보내주면 거기서 못 지키고 넘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아모림의 유나이티드와 정말 어울리지 않는 자원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참 이게 쓰기 어려운 스트라이커를 2명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참 지금 스트라이커가 맨유는 있지만 없다. 네. 없는 이만 못하다. 네. 근데 문제는 뭐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이적 시장이 끝났고 결국 이 선수들을 가지고 시즌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뭐 그렇다고 뭐 다른 선수를 쓸 수는 없잖아요. 여기 자리에 뭐 마이누를 막 써보고 그랬는데 사실 그건 좀 너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쵸. 그랬었기 때문에 일단은 진짜 안고 죽는 상황이라서 여기는 뭐 마무리 어떻게 해야 되나? 있는데 없다. 진짜 있는데 없다가 맞는 것 같네요. 유일한 해결책이 지난 토트넘전에 교체로 나왔던 치도미 마틴이 만약에 와서 조금 가능성을 보여준다면 기회를 그나마 받을 만하겠네. 네. 근데 그 선수도 이번 겨울에 왔죠. 거의 그쯤 맞죠. 네. 그 아스날에서 온 유스 자원이고 네. 사실 뭔 선수인지 모르겠는데 피지컬이 좋아요. 이 선수. 근데 이게 피지컬이 좋은 게 키 자체도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게 180 후반대로 알고 있었는데 그거보다 더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선수의 장점 자체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살짝 꺼림칙한 부분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스에서는 그게 유스에서 피지컬로 가 짱이긴 하죠. 네, 유스에서 피지컬로 먹고 올라와서 잘한다는 선수가 1군으로 올라왔을 때 잘한 거를 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회의적인 시선이긴 합니다. 그래서 맨유도 사실 스트라이커에 대해선 고민이 좀 깊어지고 네. 여기도 이제 다음 시즌 되면 이제 해결책을 또 내놔야 되는 뭐 요케스를 사든지 또 사. 사야 돼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또 사는데 사야 돼요. 스트라이커는 어떻게 이거는 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여기 뭐 쭉 이제 이제 위에 있는 팀의 위치를 봤을 때는 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고려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뭐 일단 여기서 이렇게 마치고 저희 다음 주에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